네, 윤석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슈퍼리치 투자법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워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영업이익 분석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는 매출액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매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영업이익은 그 수익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참 중요한 게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은 순이익과도 연결이 되고요. 순이익은 되게 중요한 투자 지표인 PR과 영향을 줘서 기업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영업이익을 분석하는 이제 서점에서 이제 책을 보시면은 다 회계학 관련된 책입니다. 이게 보기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계학 관련된 책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기술된 책이 아니라 회계 경리 관련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컨셉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오늘 가급적 쉽게 현실 투자자를 위해서 일단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영업이익 분석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영업이익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실적이 왜 좋아졌을까?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실적이 좋아진 원인이 보통 그래요. 일회성이 있어요. 혹은 구조적. 보통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씁니다. 실적이 좋아진 원인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구조적이냐, 그 원인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회성이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어렵죠. 가다가 실적도 좋아졌던 실적도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아니, 이 종목 실적 지금 좋았는데 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 실적이 바로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좋은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거죠. 최근에 그 해성테이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 이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니까 해당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그 프레임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앞으로 이제 반도체, 그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올랐던 영업이익률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구조적으로 좋아졌다.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는데 신제품이 친환경 제품이고 기존 제품보다 좀 가격이 좀 비싸.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친환경 어떤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히 팔려 나갈 거야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진 원인이 기존 제품이 아니라 약간 마진이 좋은 신제품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성장한다. 이제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얘기할게요. 실적이 나쁜 기업들. 실적이 나쁜데 반대로 나쁜 것이 구조적으로 나쁘게 된다면은 이거는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매도를 해야 되겠죠. 허나 실적이 나빠진 원인이 일회성으로 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일회성을 안 좋아지니까 주가 역시도 떨어지겠죠. 근데 이것은 일회성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인 흐름이 오게 되면은 실적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슈퍼리치가 이런 걸 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별의별 변수들이 많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던가 환율이 어떤 변화가 큰다던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나가던 기업들도 갑자기 스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적 분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뭐만 보여요? 주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적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처방을 낼 수 있죠.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진 실적에 의해서 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개미들은, 슈퍼리치들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 계속 들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를 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래도 돈을 벌고 저래도 돈을 벌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 분석을 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떠든다?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근데 그게 칼날인지 돈다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실적을 확인하면은 떨어지는 돈다발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비용의 변화. 비용. 기업은 돈을 써야죠. 돈을 써야지 돈을 벌잖아요. 원재료를 돈 주고 사온다던가 인건비를 돈 주고 쓴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액 빼기 비용입니다. 비용이 커지면 영업이익은 쪼그라들겠죠. 반대로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은 올라가겠죠. 매출액이 고정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영업이익 분석이라는 말은 반대로 분석해야 돼요. 비용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비용 분석을 통해서 비용이 올라가느냐 떨어졌느냐. 그러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따라오니까요. 이런 논리가 있고요. 자, 비용의 변화 때문에 영업이익이 변동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판가가 변화되는 경우. 이게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뭔가에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뭐 그러한 새로운 어떤 개념의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아무래도 거기에는 연구 개발비라든지 새로운 신소재가 투입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판매 가격의 변화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경쟁이 워낙 격화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가 상승에 따른 이익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흔치는 않습니다. 예. 흔치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2차 전지 소재들이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판가 가격의 변화에서 경쟁에 치열하지 않고 1등이라든지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가격 유지 및 상승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곧바로 판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것보다는 이쪽 비용, 이게 좀 어려우니까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좀 이제 신흥 SEC라고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예시로 들면은 그래도 앞으로 좀 유망한 종목 중심으로 예시를 드는 게 좀 다르고 판단돼서 갖고 왔고 2차 전지 부품주입니다. 소재 부품 이쪽인데 2차 전지 내에서 섹터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돼서 일단 좀 갖고 왔습니다.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도 이런 영업이익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신흥 SEC가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3분기 때 제가 조사했던 바입니다. 작년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그 알루미늄 관련된 이제 부품 소재를 공급을 해요. 알루미늄 소재로 캡 어셈블리라고 그래가지고 배터리 뚜껑입니다. 이제 그걸 공급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것은 삼성 SDI의 반도 그 2차 전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은 괜찮은 것 같아요. 3분기까지 이 정도면 4분기가 되면 한 요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그건 왜냐면은 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삼성 SDI의 그 반도체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한 요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 이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9.5%까지 갔고 8.5%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2019년도에도
영업이익률이 한 8% 이상 됐고 그 2021년도 8.5%, 요 정도면 뭐 양호한 수익성인데 갑자기 7%도 아니고 6%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조사해야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떨어진 주가가 이거 지금 저가에 기업이 일시적으로 스텝이 꼬여가지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분기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주가는 실적은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보니까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4.9. 이때 실적을 말아먹었네요. 그렇죠. 보니까 영업이익 보니까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36%나 역성장했어요. 2분기 때는 35%, 3분기 때는 한 4% 역성장. 이러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떨어지죠. 들고 계신 분들이 주식을 내다 팔죠. 그리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던 분들도 이런 실적이면 안 사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틀리죠. 두 자릿수였는데 한 자리 초반대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런 종목을 무관심 있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을 좀 분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이미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기업이 실적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던 주가는 더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주식은 안 좋을 때 싸게 산다고. 좋을 때는 다 비싸니까. 안 좋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어디 가셔야 되냐면은 전자공시에 일단 접속을 하세요. 전자공시에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은 거기에 최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업 보고서가 됐던 분기 보고서가 됐던 반기 보고서가 됐던 최근 보고서를 일단은 접속을 하세요. 그러면 클릭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그럼 좌측에 보면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은 그 안에 이제 밑에 내려다 보면은 손익계산서라는 게 나와요. 꼭 보셔야 돼요. 돈을 얼마나 전년 대비 잘 벌고 있는지 없는지를 원본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가공을 했어요. 옆에 증감률이라는 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서 넣었고요. 두 번째는 원가율, 판관 비율, 매출액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을 구성하는데 영업이익 전에 비용이 뭐냐면은 원가, 매출을 일으키는데 원가를 얼마나 썼느냐. 두 번째, 판매 관리비, 이거 얼마나 썼느냐. 그 비율별로 또 갖고 왔습니다. 쭉 보니까 판관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출액은 29%가 증가했는데 뭐 판관비도 매출액 증가하는 것만큼 그 조금밖에 증가 안 했네요. 그래가지고 판관 비율은 2%가 오히려 절감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을 상승시키는데 재료로 일단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 원가가 매출 상승률보다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매출액은 29% 올라가는데 매출 원가는 37% 올라가니까 얘가 주범이네요. 영업이익을 하락시켰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은 그걸 원가율로 보니까 원가율이 높아졌죠. 81%에서 85%로. 무려 6%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은 29%가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은 27%가 오히려 역성장했던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찾았어요. 원인을. 자, 판관비 쪽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느냐, 매출 원가 쪽에서 우리가 실적이 왜 안 좋아졌는지 조사하는지를 첫 번째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그럼 우린 굳이 여기 찾아갈 필요 없고 매출 원가 이쪽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자, 매출 원가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거기에는 원재료 가격, 그리고 또 재고자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고자산을 별도로 얘기 안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냥 원재료 가격만 가지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감가상각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항상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건데 인건비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쪽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비 쪽이고요. 공장 쪽은 이제 그쪽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가도 영향을 맺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비용을 봐야 되는데 매출 원가 비용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연결 재무제표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그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시면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런 숫자가 나온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석에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면은 그 내용물이 되게 많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왜 이러한 실적이 나왔고 어떠한 상황에 있고 채무 관계는 뭔지 자회사는 어떻고 계열사는 어떻고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워렌 버핏 취미가 이거 보는 게 취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보셔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봐요. 한 종목이 있으면 10년치 그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봅니다. 10년치를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동안 성장했던 성장 스토리가 뭔지를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격별 비용을 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기업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썼던 금액들이 다 나와요. 원재료 사용, 그 종업원 급여는 얼마나 썼는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해와 함께 비교해서 전년 대비 실적이 좀 부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비용을 어느 쪽에서 많이 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정리를 좀 보다 손쉽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없는 것들은 좀 빼고요. 여기서 이상한 게 좀 나왔습니다. 전력비가 무려 74%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액과 함께 비교하는 게 좀 좋아서 매출액은 별도로 갖고 왔어요.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9%가 증가했는데 전력비는 그거를 훨씬 초과한 74%를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게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갔던 이유고. 또 운반비는 64%. 매출 성장률 대비 운반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고 감가상각비도 많이 들어갔고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주 가공비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가공할 수 없는 것들을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캔 같은 걸 만들 때 거기 별도의 처리를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런 공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외부 업체에다가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 업체 쪽에서는 뭐 인건비도 증가했을 거고 각종 원재료도 증가했으니까 외주 가공비가 좀 증가했을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는 안 하고요. 또 하나 또 기타 비용이 있네요. 또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아유, 비용이 증가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네. 끝. 이게 아니라 전력비가 증가한 원인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죠. 그리고 운반비가 증가한 것도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율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어지죠. 감가상각비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졌고 그럼 앞으로 실적 회복의 기미가 있을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얘기죠. 전력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쿠야, 전력비가 굉장히 크게 지금 올라갔어요. 3분기 때는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왜 올랐을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주요 공장이 그 헝가리 쪽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조그만 배터리 원통형 그 부품을 만들고 큰 배터리 2차 전지 쪽은 이제 헝가리 쪽에 있는데 헝가리 쪽에 지난해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 쪽에 가스 밸브를 잠가 버렸죠. 천연가스 밸브를. 그리고 그때 밸브를 잠갔을 때가 한 여름이었는데 가을쯤 되니까 유럽 전역이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왜냐? 난방용 가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폭등을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헝가리는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의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전력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을 한번 좀 보죠. 일단 LNG 가격을 일단 봤습니다. 이때죠. 가을이죠.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폭등했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전력비가 상승한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갔던 전력비는 더 이상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 횡보를 하거나 최소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떨었던 이유는 그 유럽이 갑자기 겨울철에 지금까지 이상 고온으로 겨울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부족했던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고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이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까지 급등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은 전력비가 증가했던 것은 약간 좀 일회성 이슈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 아이쿠야, 운반비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운반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얘들이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운반비는 이제 항공, 해운, 육상이 있겠죠. 항공과 해운은 일시적으로 폭등을 했다가 지금 다 꺼져 버렸어요. 육상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니까. 이건 이제 물류 적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일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운임료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기업이 그동안은 물류 대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운송비가 올라가서 부담을 느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쪽만 볼게요. 왜냐면은 얘들이 그 짐을 옮길 때는 이게 알루미늄 그 사출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운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죠. 아무래도 항공 쪽은 작고 부피가 작고 첨단 제품 쪽. 근데 얘들은 이제 그건 아니니까 해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해운 운임비를 볼게요. 그럼 컨테이너로 일단 실게 되겠죠. 국제 컨테이너 가격,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례적으로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 해운 항만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컨테이너가 뭐 있어도 뭐 가져가는 트럭 운전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체 현상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물류비도 앞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항공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길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에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아까 감가상각비가 올라갔어요. 감가상각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유형자산, 시설 투자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게 감가상각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투자했던 규모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더구나 그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그 삼성 SDI 쪽하고 이제 사실 파트너십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의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들도 같이 생산 캐파를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상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출 성장을 의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보시죠. 보니까 헝가리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파란 색깔이 뭐냐면은 생산 능력이 확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가 올라갔다라는 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는 당장 내년을 위해서 그 사이즈, 내년의 생산량을 위해서만 짓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내다보고 좀 더 이렇게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크게 지어 놓는 거죠. 근데 그랬다고 고객사로부터 그만큼의 물량 주문이 갑자기 확 들어오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그렇죠,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시차 동안은 가동률이 낮아지겠죠. 생산 능력은 확대가 됐고
실제 생산 실적도 좋아졌는데 공장을 워낙 크게 졌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생산 가동률은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공장을 지을 때 이미 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비용 부담을 안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흥 쪽에서 공장을 자기 마음대로 크게 준 게 아니거든요. 이 거래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생산 능력이 이 정도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공장을 지어라. 이게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생산 캐파를 증가한 만큼 삼성으로부터 주문 물량이 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넓게 본다면 이것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도 어찌 보면 일회성 이슈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또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더 올라갈 거예요. 허나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장기적이진 않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 볼게요. 알루미늄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은 그럼 비용 부담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로부터 얘네가 이렇게 얘들이 좀 고통스러워하구나.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판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 그럼 나중에 이제 판가 재협상을 하겠죠. 근데 그게 1년 단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막 폭등해 버리면은 판가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럼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2년도 삼성 SDI하고 판가 계약을 제대로 안 한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거 보니까 판가 계약은 안 했고, 그러면 최근에 그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판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은 이 마진율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흥 SEC 쪽의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알루미늄 재고까지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가격 하락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재고도 별로 없고 가격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은 다시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또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흥 SEC 쪽에서는 일단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에 대한 구입 부담액은 좀 줄어들었다, 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뒤에 저런 분석을 마치고 나서 4분기 실적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분석은 지난해 11월 달에 분석을 했어요. 근데 최근 3월 달에 4분기 실적이 3월 달에 나왔어요. 보니까 자,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7%가 됐습니다. 원래 4분기 때는 각종 기업들의 비용을 4분기 때 털어내요. 예를 들어 직원들의 뭐 상여급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동안 묵혀놨던 부실 채권이라든지 뭐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4분기 때 털어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4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항상 안 좋아요.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했을 때 7%면은 굉장히 선전한 거죠.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80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이제 우리가 실적이 떨어졌으면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실적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신흥 SEC 영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근데 좀 더 나가 볼까요?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가 적정 주가까지는 한번 뽑아 봐야 되겠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분석했듯이. 자, 업계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의견도 2022년도 영업이익률 6%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각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좋았던 것이 한꺼번에 지금 나온 거고, 2023년도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다시 과거의 8%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아직 근데 2023년도 실적 안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좀 있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매출액 증가는 고객사인 삼성 SDI가 배터리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출하량이 증가하니까 그쵸,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익성까지도 좋아진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매출액은 연평균 28%씩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8%는 굉장히 높은 고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41%, 매년 41%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연간 40%가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흥 SEC가 지난해 한번 스텝이 꼬인 거 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는, 부품 소재 섹터 내에서는 가장 싼 게 아니냐. EPS는 올해 한 125% 정도 오를 것 같고, 한 이런 속도로 갔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가 한번 빠졌잖아요. 이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이 정도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중간에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이 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이 된다. 적정 주가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 기업이 2023년도 아까 EPS 추정치를 가지고 반영을 해버리면은 PR이 9.9배가 됩니다. 2차 전지 부품주가 PR이 10 미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싸죠. 뭐 역사적으로도 거의 저점이네요. 그럼 우리가 적정 주가를 보석을 한번 잡아볼게요. 15배로 낮게 잡았어요. 낮게.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EPS 성장률이, 아까 영업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40%씩이나 되는데, 목표 PR을 15배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신흥 SEC를 굉장히 무시한 목표가입니다. 그만큼 싸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5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74,000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목표가 한 요 정도 잡으면 돼요. 적정 주가는 이거보다 클 겁니다. 한 8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목표가는 그거보다 좀 더 낮게. 그건 제 취향입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반대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종목이에요. 실제 내면을 분석하면은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분기 실적을 볼게요. 1분기 때, 2분기 때 지난해 무너졌어요. 영업이익률이 3.4%. 야,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고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첨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렇게 첨단 그 사업 쪽에서